언덕 위의 구름앤드 이종수 시바 료타로. 먼저 일본의 유명 작가 시바 료타로에 대해 언급해보자. 그는 일본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작가로 명성이 높다. 그의 필명에 쓰인 성, 사마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에 매료되어 스스로 붙인 것이라 한다. 그가 쓴 역사소설 중에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작품이 있다. 얼마 전 NHK에서 이를 장대한 스케일로 극화하여 방영한 바 있다. 전체 3부작으로 제작되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위기 속에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 희망을 주고자 만들었다고 한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거대 제국들과 맞서며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일본 국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와 신상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이후 36년에 걸친 일본의 중흥기, 곧 국운이 상승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 중심에 마쓰야마라는 시골의 작은 고장에서 3명의 걸출한 인물이 등장한다. 아키야마 요시우루, 아키야마 사네유키, 그리고 마사오카 시키가 그들이다. 첫 번째 인물 아키야마 요시우루는 일본 기병 때를 창설한 인물로 프랑스에 유학하여 일본 기병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었다.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을 격파하고 요동 반도의 여순을 함락하는데 지대한 공훈을 세웠다. 두 번째 사네유키는 요시우루의 동생으로 병기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하며 선진 문물과 전술 전략을 익혀온 인물이다. 해군에 입대하여 청일전쟁에 참전하였고 러일전쟁의 해전에서는 작전참모로서 전략 전술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시키는 사네유키의 친구로 당시 하이쿠의 토대를 세운 시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종군 기자로도 활약하였으나 병약한 몸으로 요절하고 말았으며 일본 문학의 대가 나스메 소세키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세 주인공을 중심으로 엮여가는 역사의 소용돌이는 세계 각국에서 경랑처럼 휘몰아치는 급변의 시대상을 생생히 담아낸다.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다. 주인공들 주변에는 역사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도 함께 등장한다. 해군 총사령관 도고 헤이아치로, 노기 마레스케가 그러하고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일본의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한 외교관 고무라 주타로도 빼놓을 수 없다. 단신이라 생쥐공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고무라는 미국, 중국, 영국 등지에서 눈부신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영국과의 영일 동맹을 성사시켰고 1905년 포츠머스 회의에서는 일본 측 전권대표로 참석하여 러시아 측 전권대사 세르게이 비테와 협상을 벌여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영일 동맹으로 인해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나라, 그리고 항구에서의 정박이나 주유 등은 불가능했기에 엄청난 거리를 우회하여 수에즈 운하가 영국에 의해 관리되었기에 아프리카를 돌아 엄청난 고초를 겪으며 러일전쟁 스시마 해전에 임하게 되었던 셈이었다. 거의 그로기 상태에서 일본 해군과 전투를 치렀는데 제대로의 힘과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제대로 정상적인 전력으로 전투를 펼쳤다면 과연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혹자는 러일전쟁의 승패가 바뀌었다면 러시아에도 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으로 진단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러일전쟁 발발 전 6년간 러시아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히로세 해군 대위는 사네유키의 친구로 등장하지만 여순항 폐색작전에서 장렬히 전사한다. 그와 러시아 미녀 사이의 애틋한 러브스토리는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폐색작전은 사네유키가 미국 유학 시절 미스 전쟁에서 생생하게 목도한 바 있는 전술 전략이었다. 여순항 부근의 지정학적인 지형이 폐색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패선으로 항구 앞쪽에 가라앉혀 배들이 여순항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봉쇄했으니 러시아 해군으로서도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말았다. 그 폐색작전의 선봉에 히로세 대위가 있었다. 그는 결국 전사했지만 러시아에서도 그를 친구로 예우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다. 육군 대장 노기 마레스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젊은 시절 서남전쟁에서 부대 깃발을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한 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할복을 시도했으나 저지당했고 이후 청일전쟁에서 여순 요새를 단 하루 만에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뒤 농사꾼으로 돌아가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러일 전쟁에서 여순 공략 사령관에 임명된다. 러시아가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여순 요새를 향한 공세는 처절한 소모전으로 이어졌고 5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끝에 203꼬지를 탈환하였다. 국내 여론이 들끓고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다시 할복을 결심했으나 천황의 만류로 뜻을 거두었다. 천황이 내린 말씀은 내가 죽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된다였다고 한다. 이후 황족 자제 교육기관의 장으로 여생을 보내던 그는 천황이 승하한 뒤 장례일에 맞춰 부부가 함께 할복하며 한많은 생을 마쳤다. 여순 전투에서 두 아들을 잃는 비운까지 겪었던 그는 군인의 표상으로 칭송받기도 하고 무모한 작전 지휘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하는 등 엇갈린 평가를 남겼다. 제국주의 열강이 부국 강병에 열을 올리던 그 시절 우리의 사정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자세도 갖추지 못했고 세계의 흐름을 꿰뚫어 볼 해안을 가진 인물도 드물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깊다. 쇠국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우물 안개구리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면 일본은 이미 그 시절부터 부국 강병을 위해 젊은이들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로 보내 견문을 넓히게 하고 온 국민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 와신상담하였다. 거대 제국 러시아와 일전도 불사할 만큼 일본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나라와 조직에 헌신하고 집단의 목표를 위해 한 몸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기계에 있지 않았을까. 그 정신의 뿌리를 사무라이 정신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미카제 특공대가 폭탄을 싣고 적함에 몸을 던지던 행위의 원류를 바로 이 폐색작전에서 엿볼 수 있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것이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호랑이 굴 속으로 뛰어든 토끼나 다름없었다. 해군 대위 히로세는 그렇게 장렬히 산화했다. 그러나 러시아조차 그의 근무 시절 공적을 기려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었다 한다. 다소 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전혀 허구만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러시아의 무적함대를 괴멸시킨 일본 해육군의 승리는 일본을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로 우뚝 세웠다. 작품 곳곳에 조선의 사정도 짤막하게 언급된다. 을미사변, 삼국 간섭 등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건들과 고종 임금의 러시아 공사관, 파천 등이 스치듯 묘사되기도 한다. 한편 사네유키는 미 스페인 전쟁에서 폐색작전을 직접 경험하고 영국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며 넬슨의 해전사를 깊이 연구하였다. 도고 역시 영국에서 유학한 바 있었다. 그는 러일 전쟁이 끝난 뒤 한 인터뷰에서 넬슨 그리고 이순신과의 비교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진다. 넬슨에게는 견줄 수 있을지 모르나 이순신에게는 감히 비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의 하사관에 불과할 따름이다. 일본인들로부터 성장으로 칭송받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인상 깊다. 그의 얘기는 제대로 조선 왕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의 전과를 올린 것에 비해 자신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의 승리여서 비할 바가 아니라는 의미였었다.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힘을 다했던 그들에게서 애국심의 정수를 보는 듯하다.